국밥 한 그릇의 시작.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전통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 낡은 플라스틱 의자와 알루미늄 테이블이지만 어쩐지 집처럼 편안했거든요. 그날도 새벽 6시부터 시작된 하루였어요. 방문 요양센터 사회복지사인 저는 담당 어르신 3분의 집을 차례로 돌며 복약 지도와 생활 상담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은 혈압약을 거르는 버릇이 있어서 매일 확인해야 했고, 두 번째 어르신은 치매 초기라 반복 설명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 어르신은 독거 생활이라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게 주요 업무였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느새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배는 고픈데 제대로 된 식당을 찾기 어려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시장 안쪽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마치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물 냄새 같았어요. 작은 간판에 문정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문정이라는 이름표를 단 60대 여성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첫눈에도 푸근한 인상이었는데 눈과 주름이 깊어서 많이 웃으며 사신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첫 손님이시네요. 문정 어머님이 앞치마를 털며 웃으실 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대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국밥을 기다리는 동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곳곳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쪽 벽면에 있는 작은 벽난로가 눈에 띄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위쪽에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거든요. 드디어 나온 국밥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진한 사골 육수에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적당히 익은 무까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맛있어요? 문정 어머님이 물어보시자 저는 거의 울 뻔했어요. 언제부터인지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 됐거든요. 문정 어머님은 제 명찰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회복지사구나 힘든 일 하시네요. 힘들다기보다는 보람 있어요.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시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대답하자 문정 어머님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지셨어요. 사람 챙기는 눈이 있어요. 보니까 알겠네. 그러시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작은 반찬 접시를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직접 담그신 것 같은 깍두기였는데 한 입 먹어보니 시원하고 아삭한 게 정말 맛있었어요. 서비스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챙겨줘야죠. 문정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직장인 같았는데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어딘지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시네요. 그분이 문정 어머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보니 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문정 어머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거든요. 도윤아, 왔구나. 점심은 먹었니? 박도윤이라는 분이 고개를 저으시며 피곤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업무가 바빴던 모양이었습니다. 바빴어요. 시장 상인회 금고 관리 업무 때문에 계속 뛰어다녔거든요. 신협에서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문정 어머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도윤아, 이분은 민서씨 사회복지사실에 한민서라고 해요. 어머님 국밥 정말 맛있어요. 박도윤입니다.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죠.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도윤 씨를 관찰했어요. 말수는 적지만 눈빛이 진실했고 문정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효심이 느껴졌거든요. 문정 어머님이 도윤 씨에게도 국밥을 차려주시는 동안 저는 가게 분위기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정 어머님이 무심코 벽난로 위쪽 액자 뒤쪽으로 손을 뻗으셨다가 다시 내리시는 걸 봤거든요. 작은 동작이었지만 제가 놓치지 않았어요. 저기 벽난로 예쁘네요. 겨울에 불 때우세요? 제가 물어보자 문정 어머님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장식이야. 그 대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 대답이 좀 애매했어요. 다른 용도라는 게 뭔지 궁금했지만 더 묻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때 천장 근처에서 짧은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봤지만
문정 어머님은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신 뒤였습니다. 도윤 씨가 국밥을 드시며 어머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새벽부터 장보고 국물 끓이시고 밤늦게까지 정리하시는데 정말 부지런하시다고요. 혼자 사시는 도윤 씨에게는 이런 따뜻한 밥상이 더욱 소중할 것 같았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때가 많다고요. 문정 어머님이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민서 씨, 이 동네에 자주 온다면서요? 그럼 가끔 들러요. 제대로 된 밥 한 끼는 먹고 다녀야지.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런 따뜻한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거든요. 계산을 하려 하자 문정 어머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첫 손님은 서비스야, 다음에 와서 맛있게 먹어주면 돼. 가게를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문정 어머님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고 도윤 씨도 고개를 숙여 인사해 주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포근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도윤 씨라는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까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문정 어머님의 따뜻한 미소와 도윤 씨의 조용한 인상, 그리고 벽난로 쪽으로 향했던 그 손짓까지. 왠지 모르게 다음에 또 가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며 저는 문정 어머님의 국밥집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됐어요. 업무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고 도윤 씨와도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가게 안이 조용했고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윤 씨가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국밥을 드시고 계셨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민서 씨, 늦었네요. 힘든 하루였나 봐요. 도윤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네셨어요. 저는 그제야 제 얼굴이 얼마나 지쳐 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담당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까지 따라갔다 왔거든요. 문정 어머님이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 주시면서 저희 사이의 무거운 분위기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둘 다 무슨 일 있었나? 얼굴이 어두워졌네. 그러자 도윤 씨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형수가 또 시작하셨어요. 이번엔 아예 대놓고 어머니 금고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도윤 씨의 가정사를 알게 됐어요. 형수인 최소라 씨가 평소에도 시어머니의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효도는 입으로만 하시거든요. 정작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실 때는 바쁘다며 병원도 안 따라가시면서 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쌓인 스트레스가 묻어났어요. 저는 그런 도윤 씨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문정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이 도윤 씨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도윤 씨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혈압약을 잘못 복용하신 어르신이 의식을 잃으시는 바람에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다는 얘기를요. 가족분들이 오실 때까지 혼자 계실까봐 걱정돼서 계속 곁에 있었어요. 제가 말하자 문정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런 게 진짜 효도지 옆에 있어주는 거. 문정 어머님의 말씀에 도윤 씨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날 밤 저와 도윤 씨는 국밥집을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성장 과정을 털어놨어요. 맏딸이라는 이유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작 제 꿈은 뒤로 미뤄야 했던 일들을요. 그래서 남을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고 지금의 직업을 택하게 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도윤 씨도 자신의 처지를 말해주셨어요. 형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모든 혜택을 받으며 자란 반면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둘째인 자신의 몫이 됐다는 거예요. 형수가 워낙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라서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 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와 따로 사세요. 도윤 씨의 말에서 오랜 상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혼자 계시기엔 나이도 있으시고. 저는 도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것 같았어요. 과묵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저희는 서로의 상처와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도윤 씨는 언젠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요. 저도 제 꿈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개별 방문을 하지만 언젠가는 작은 복지관 같은 곳을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다고요. 서로 비슷한 꿈이네요. 도윤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둘 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니까요. 며칠 후 다시 국밥집에 갔을 때였어요. 문정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서야, 도윤이 얘기 많이 하더라. 저는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결혼은 등 뒤에 서는 사람을 고르는 일이라고 했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보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해. 문정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문정 어머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벽난로 쪽으로 가시더니 손으로 어딘가를 툭툭 두드리셨습니다. 나는 현금보다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해. 문정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정 어머님은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셨어요. 세월의 때가 탄 노트였는데 표지가 많이 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보자 문정 어머님이 노트를 조심스럽게 닦으셨어요. 내 인생의 기록이지.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이런 건 남는 거야. 문정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분이 단순히 국밥집 사장님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 깊은 철학과 신념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노트 곳곳에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보였어요. 요리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소소한 기록들까지. 한 장 한 장이 모두 문정 어머님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문정 어머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등 뒤에 서는 사람, 흔적을 남기는 삶. 그리고 도윤 씨와 저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운까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도윤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문정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요. 따뜻한 보리차 향이 가게 안에 퍼져 있던 그날, 저는 문정 어머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민서야, 내일 저녁에 집에서 밥 먹을래? 도윤이도 부를 테니까. 상견례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도윤 씨와 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문정 어머님이 눈치채신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 저녁 시장 뒤쪽 골목에 있는 문정 어머님 댁을 찾아갔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화려한 식당이 아니라 시장 한쪽 좌판에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문정 어머님이 직접 장보신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하나둘 상에 올랐어요. 김치찌개와 된장국, 갓 구운 생선의 나물 반찬들까지. 정성이 가득한 집밥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도윤 씨가 도착한 건 저보다 조금 늦었어요.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이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윤 씨의 형수인 최소라 씨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라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서는 탐색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처음 보는 여자가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상황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소라야, 왔구나. 민서 씨, 우리 큰며느리야. 문정 어머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소라 씨는 문정 어머님이 차린 밥상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길바닥에서 식사를 하시면 위생상 좋지 않아요. 집에서 드시지 그러세요. 문정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생 이 자리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오신 분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거든요. 여기가 내 일터고 내 삶터야. 무슨 문제 있나? 문정 어머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문정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소라 씨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먹는 밥이 훨씬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서요. 제가 말하며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맛있었지만 그보다는 문정 어머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도윤 씨도 저편에서 조용히 밥을 드시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평소 과묵한 성격이지만 눈빛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소라 씨는 제가 문정 어머님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더니 더욱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맛있어요, 정말. 저는 소라 씨의 말을 끊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리고는 김치찌개를 연달아 몇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문정 어머님이 저를 보시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제가 진심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마음을 여신 것 같았어요. 민서는 맛을 아는구나. 이 김치는 내가 직접 담갔어. 정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제가 먹어본 김치 중에서 가장 맛있었거든요. 비법이 있지. 언젠가 알려줄게. 문정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기뻤어요. 언젠가라는 말이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소라 씨는 얼마 있지 않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는 집에 갈게요. 아이들 봐야 해서요. 딱히 뭘 드시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모습에서 불만이 느껴졌어요. 소라 씨가 떠나고 나자 분위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문정 어머님도 다시 밝은 표정을 되찾으셨어요. 민서야, 더 먹어. 많이 만들었어. 감사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정말로 맛있게 먹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정성스러운 집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윤 씨도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도윤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자 문정 어머님이 손을 흔드셨어요. 뭘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드리려 했지만 문정 어머님이 말리셨어요. 손님이 어딨어? 앉아있어. 그 대신 저는 문정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셨다는 얘기, 도윤 씨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던 얘기들을요. 도윤이는 어려서부터 착했어. 형보다 속이 깊고. 문정 어머님이 도윤 씨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자 도윤 씨가 쑥스러워 하셨어요. 그날 밤 문정 어머님은 갑자기 벽난로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벽면을 쿡 누르시더니 뭔가를 확인하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뭐 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문정 어머님이 신비롭게 웃으셨어요. 우리 집의 작은 비밀이야. 언젠가 보여줄게.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벽난로 뒤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 씨가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형수 때문에 미안했어요. 평소에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도윤 씨가 미안하다고 하시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가족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문정 어머님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마치 진짜 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 중 한 분의 보호자인 김나래 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서 선생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나래 씨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급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나래 씨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31살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나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억 원을 잃었어요. 집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할머니 병원비도 낼 수 없게 됐어요. 나래 씨의 할머니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 중 한 분이셨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정기적인 병원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자 나래 씨가 울먹이며 설명했어요.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서류도 다 위조였고 보증금 2억 원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했는데 돈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요. 나래 씨는 하룻밤 사이에 집도 돈도 모든 걸 잃게 된 거예요.
저는 즉시 센터에 연락해서 긴급 지원 방안을 알아봤어요. 임시 거주지 제공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일단 할머니 병원비는 제가 알아볼게요. 임시로 머물 곳도 찾아드릴게요. 제가 말하자 나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드려요? 이미 충분히 도움받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나래 씨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국밥집에 갔을 때 문정 어머님이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나래 씨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문정 어머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섭구나.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다니. 그때 소라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최근 들어 국밥집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았어요. 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소라 씨가 물어보자 문정 어머님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에이, 그런 사람들 도와줘봤자 소용없어요. 돈만 날리죠. 소라 씨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혼했으면 시댁부터 챙겨야죠.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신경 써요? 소라 씨의 말에 문정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라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님은 너무 순진하세요. 요즘 세상에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도윤 씨가 들어오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윤 씨가 물어보자 소라 씨가 먼저 대답했어요. 민서 씨가 전세 사기 당한 사람 도와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윤 씨는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서 씨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소라 씨가 눈을 부라렸어요. 도윤이까지 왜 그래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때 문정 어머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민서야, 이거 가져가. 문정 어머님이 저에게 쇼핑백을 건네주셨어요. 뭐예요? 필요한 거야. 나중에 확인해봐. 문정 어머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소라에겐 비밀이야. 마지막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하시는데 소라 씨가 못 들은 척하면서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뭘 주시는 거예요? 소라 씨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지만 문정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민서야, 어려운 사람 돕는 게 맞아. 등 뒤에 서 있을게. 문정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쇼핑백을 열어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금이 아니라 서류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위임장과 카드,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소라에겐 비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라. 쪽지를 읽으며 저는 문정 어머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위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날 밤 저는 문정 어머님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소라 씨. 소라에겐 비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라. 쪽지를 읽으며 저는 문정 어머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위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날 밤 저는 문정 어머님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소라 씨와의 갈등이 시작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도 들었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문정 어머님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셨다는 거였어요. 도윤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도윤 씨의 얼굴은 파리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문정 어머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위신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야, 왔구나. 문정 어머님이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늙으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소라 씨가 병문안을 왔어요. 평소와 달리 정중한 모습으로 문정 어머님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좋아지고 있어. 걱정 마. 소라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민감한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집 금고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병실에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다니요. 문정 어머님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중요한 서류들도 있을 텐데. 소라 씨의 말에 도윤 씨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 어머니가 아직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는 거야. 나쁜 뜻이 아니라. 문정 어머님이 피곤한 듯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 얘기는 내가 세상 떠나는 날 하자.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소라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못마땅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문정 어머님께서 주신 위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나래 씨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임장을 확인한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네요. 장학금과 치료비 지원 목적의 계좌로 되어 있고요. 문정 어머님이 평생에 걸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나래 씨 할머니 치료비와 당분간 생활비를 지원해 주세요. 저는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후 나래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도움을 받게 됐는지. 좋은 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머니 치료 잘 받으시고 힘내세요. 나래 씨의 고마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정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문정 어머님이 혼자 계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집에 다녀오신다고 하셨고요. 어머님, 위임장 건 처리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자 문정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마워. 그런 일 하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오히려 보람 있었어요. 그때 문정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서야, 내가 품고 있는 걸 너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벽난로 얘기 말이야. 문정 어머님이 신비롭게 웃으셨어요. 거기 작은 비밀이 있어. 소라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정 어머님이 말씀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지. 저는 문정 어머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얘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퇴원하면 보여줄게. 너도 알아둬야 할 것들이야. 문정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부담감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문정 어머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벽난로 속의 비밀, 소라 씨가 기대하는 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어요. 문정 어머님이 퇴원하시는 날, 저는 일찍부터 병원에 갔어요. 예상보다 건강해 보이시는 모습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평소보다는 많이 야위신 상태였습니다. 민서야, 오늘 나랑 시장 가자.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오시자마자 문정 어머님이 제안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장 보고 싶어. 마지막이라는 말이 왠지 서글프게 들렸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문정 어머님은 평소보다 말씀이 많으셨어요. 민서야, 사람은 받은 걸 돌려야 마음이 덜 무겁다고 생각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평생 이 시장에서 받은 정이 참 많았거든. 이제 그걸 돌려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문정 어머님의 말씀이 이상했어요. 뭔가 작별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였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시는 문정 어머님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고르셨습니다. 이 배추가 정말 좋네. 김치 담그면 아삭아삭할 거야. 어머님이 담그신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레시피 알려줄까? 문정 어머님이 웃으시며 저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장을 다 보고 국밥집으로 돌아와서는 평소와 다른 일이 있었어요. 민서야, 잠깐 나랑 집에 가자. 문정 어머님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도윤 씨는 아직 퇴근 전이라 집에 없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구나.
문정 어머님이 벽난로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벽면의 특정 부분을 누르시더니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벽난로의 비밀이었어요. 와, 정말 금고가 있었네요. 작은 내장 금고가 나타났어요. 소라 씨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정 어머님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자 금고가 열렸어요. 그런데 안에는 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앨범 몇 권과 두꺼운 제시도 계속 편집 노트, 그리고 편지 묶음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진짜 보물들이야. 문정 어머님이 앨범을 꺼내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앨범에는 도윤 씨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국밥집에서 장사하시면서 도윤 씨를 키우시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앨범에는 시장 사람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있었어요. 손님들과 찍은 사진, 시장 행사 때 모습들. 그리고 노트에는 평생에 걸친 요리 레시피와 일상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돈은 흩어지고 없어져. 하지만 이런 건 남는 거야. 문정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편지 묶음 중에는 제게 쓴 편지도 있었어요. 민서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읽어. 필요할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문정 어머님이 말씀하시며 편지를 다시 제자리에 넣으셨어요. 어머님, 소라 씨가 알면 실망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보여주고 싶었어. 진짜 가치가 뭔지 말이야. 문정 어머님이 금고를 다시 닫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이 비밀번호 기억해둬. 내 생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외웠어요. 그날 밤 문정 어머님과 단둘이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마치 어머니와 딸이 된 것 같은 특별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문정 어머님이 평생에 걸쳐 쌓아오신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문정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도윤 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젯밤에 편안히 가셨어요. 도윤 씨의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장 상인분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소라 씨도 와 있었는데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하지만 눈빛에서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문정 어머님의 마지막을 배웅했어요. 많은 분들이 문정 어머님을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어요. 소라 씨가 갑자기 벽난로 앞에 서더니 말했어요. 이제 금고 좀 열어봐야겠어요. 도윤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없으시는데. 소라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결국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금고를 열었어요. 소라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봤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돈은 어디 있어요? 금고 안에는 사진 앨범과 노트, 편지들만 있었어요. 이런 걸 금고에 넣어둔다고요? 돈은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소라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형수, 어머니한테는 이런 게 더 소중했나 봐요. 도윤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자 소라 씨가 더욱 격분했어요.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요? 이딴 거 가지고 생활이나 할 수 있나요? 그때 소라 씨가 편지 묶음을 보더니 하나씩 뜯기 시작했어요. 혹시 계좌번호라도 적혀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소라 씨가 제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발견했어요. 민서 씨 앞으로 온 편지도 있네요. 이상하네. 소라 씨가 편지를 뜯으려는 순간 도윤 씨가 말렸어요. 그건 민서 씨 것이잖아요.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뭔 편지를 남겼을까요? 소라 씨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문정 어머님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민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떠났다는 뜻이겠지. 슬퍼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어. 편지를 읽어나가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정 어머님이 저에게 위임장과 함께 맡기신 계좌들의 정체가 적혀 있었거든요. 장학금 계좌에는 5천만 원이 있고 치료비 지원 계좌에는 3천만 원이 있어. 이 돈은 평생에 걸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은 거야. 편지에는 계좌 관리 방법과 지원 기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국밥집과 레시피는 너와 도윤이에게 물려주고 싶어. 소라에게는 미안하지만 진짜 사랑으로 이어갈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었어. 제가 편지를 읽는 동안 소라 씨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편지 내용을 읽어드렸어요. 소라 씨가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돼요.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왜 그런 걸 맡겨요? 소라 씨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왜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을까요? 그때 도윤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뜻이 그러셨다면 따라야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어머니 재산을 남한테 넘겨주는 게 맞다고. 소라 씨와 도윤 씨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형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뭘 해드렸어요? 병원 한번 제대로 따라간 적 있어요? 도윤 씨가 평소와 달리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빠서 그런 거였어요. 그렇다고 재산을 독차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독차지요? 어머니가 평생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 하신 걸 모르셨어요? 그때 소라 씨가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도윤 씨 앞에 던졌어요.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소라 씨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도윤 씨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형과 이혼하겠다고 하실 거예요. 도윤 씨의 예상이 맞았어요. 며칠 후 소라 씨는 정말로 이혼을 요구했고 박진우 씨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동의했어요. 저는 편지에 적힌 지시대로 계좌 관리 내역을 정리해서 도윤 씨와 진우 씨에게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구나. 진우 씨가 내역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나래 씨를 비롯해서 수십 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문정 어머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어머니 뜻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국밥집 운영권과 레시피도 공식적으로 저에게 이양해 주셨어요. 문정 어머님이 평생에 걸쳐 완성하신 국밥 비법이 제 손에 넘어온 거예요. 소라 씨는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문정 어머님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민서야,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등 뒤에 서 있어 줄 사람이 되어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저는 문정 어머님의 국밥집을 다시 열었어요. 며칠간 정리와 준비를 거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도윤 씨가 일을 마치고 와서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연인을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된 사이였거든요.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도윤 씨가 새로 단장한 가게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메뉴는 예전과 똑같이 했어요. 문정 어머님의 레시피 그대로 국밥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추가했어요. 가게 한쪽 벽면에 한 그릇 장학상이라는 작은 코너를 만든 거예요. 어려운 분들은 언제든 오세요. 따뜻한 한 끼 대접해드립니다. 문정 어머님이 평생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을 이어가기로 한 거였어요. 개업 첫날, 나래 씨가 할머니와 함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할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래 씨는 전세 사기 사건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도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고요. 할머니,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요. 나래 씨가 할머니께 국밥을 떠드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민서야, 어머니 맛이랑 똑같네. 정말요? 다행이에요. 시장 상인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안도됐어요. 문정 어머님의 맛을 제대로 이어받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박진우 씨였습니다. 이혼 후 처음 보는 거였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 보였어요. 민서 씨, 수고 많으세요. 고생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진우 씨는 국밥을 드시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어가 주셔서.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도윤 씨가 벽난로 앞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뭐 하세요? 어머니 사진을 새로 넣으려고요. 도윤 씨가 금고를 열어서 새로운 앨범을 넣고 계셨어요. 저희가 국밥집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금고 안에는 이제 문정 어머님의 추억과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문을 닫을 때였어요. 민서야. 뒤에서 도윤 씨가 저를 불렀어요. 뭐예요?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함께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면서 살고 싶어요. 도윤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 순간 가게 안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찼어요. 마치 문정 어머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나래 씨를 비롯해서 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한 그릇 장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결혼 후에도 저희는 계속 국밥집을 운영했어요. 문정 어머님의 장학금과 치료비 지원도 이어갔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도 정기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문정 어머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등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이제 나래 씨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뒤에 서서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됐어요. 도윤 씨와 함께 문정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면서요. 매일 아침 국밥을 끓이며 저는 다짐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대접하자고. 오늘도 누군가의 등 뒤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주자고.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에는 문정 어머님의 사랑이, 그리고 저희의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속 금고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가치들이 말이에요.